청약제도의 근간은 뭐냐면은 그 기준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사람들에게 그래도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한 주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이런 철학 자체가 유지가 되었어 왔는데, 분양가격이 기존 시세를 넘어버린 요즘에는 청약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제공해 줬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와해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채부심 채널에서는 주택시장에서 타이밍이랑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왔는데요. 타이밍이라는 거는 뭐 사기 좋은 타이밍, 뭐 팔기 좋은 타이밍을 말하는 거고, 가격 전략이라는 거는 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걸 말해왔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타이밍에 너무 매몰된 전략이 많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 비쌀 때도 사거나 주택 가격이 반대로 너무 낮은데 사지 않거나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 그동안 가격을 좀 중요하게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현재는 기존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GDP의 2.9배 정도 될 정도이고, 현재 미국이 주택 가격이 아무리 비싸다고 하지만 GDP 2배밖에 안 되는데 한국이 되게 K 주택 시장이 굉장히 맵거든요. 이렇게 비싼 시장이다 보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청약이 더 낮은 가격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청약을 받으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 청약 시장은 너무나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 시장은 너무나 높은 분양 가격,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또 분양권 전매가 허용이 되는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정말 거의 투전판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청약을 기대하고 이런 청약의 기회를 기다렸던 정말 많은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허탈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여러 정책적으로 의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그 올해 6월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흑석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무순위 청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준공 임박해서 무순위 청약을 하다 보니까 두 가구가 나왔는데, 이 두 가구가 소위 로또 청약이 거의 확정적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무려 25평 같은 경우에는 83만 대 1이라는 정말 엄청난, 저는 그런 경쟁률이라는 걸 처음 봤는데 어떻게 83만 대 1이 나오나, 거의 로또성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두 가구였기 때문에 실제 전체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가액이라는 거는 합산해서 12억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 12억 원 정도 되는 어떤 이벤트를 많은 언론들에서 이게 로또 청약이라고 엄청나게 바이럴을 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막 청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83만 명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12억 정도 되는 그 이벤트를 진짜 주류 언론 채널에서 전부 다루면서 지금 다 청약 받지 않으면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런 심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끌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동산 청약을 다루는 언론 행태에 대해서 원래부터 좋은 그런 입장은 아니었는데, 그런 것까지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진짜 이게 뭐라고 전 국민을 여기 끌어올려가지고 어차피 잘 될 거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언론 보도를 이렇게 하고 공중파와 뭐 전파를 낭비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에는 수도권 지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3대 1에서 4대 1이었는데요. 현재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60대 1 이상 경쟁률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분양했던 광진구의 롯데캐슬 이스트폴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1000가구 중에서 420세대가 공급을 했는데, 여기는 거의 경쟁률이 합산해서 약 거의 100대 1 가까운 그런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요새는 서울의 웬만한 경쟁률은 평균 60에서 70대 1, 그리고 좀 인기 있다 이러면 100대 1에서 200대 1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으면은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준점을 작년 3분기랑 4분기는 수도권 전체 평균 경쟁률이 4대 1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그 약 20배에서 30배의 경쟁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제도가 달라졌다는 거고요. 그거는 청약 제도는 작년 9월, 작년 11월, 올해 1월을 거쳐서 여러 차례 개정을 해봤는데, 가장 궁극적으로 바꾼 거는 종전에는 실수요자가 청약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유지가 되어 왔었네요. 현재는 실수요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집이 있어도, 또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다주택자라도 전부 청약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주택 수요를 집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만 가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게 나왔는데, 지금은 투자자까지 유입하다 보니까 이제 수십 배 높은 경쟁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청약은 되게 호황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호황이니까 분양가는 올라가는 거고, 그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 기존 아파트보다 더 높은 가격대로 분양가가 올라갔는데요. 이 지점부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청약이라는 거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현재 일반 지역은 12개월 이상, 그리고 기존 어떤 지역마다 면적마다
내가 예치해야 되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회차별로 계산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들을 지키면서 청약 순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신혼부부든 생애 최초든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준주택을 되게 쌓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애 최초로 청약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종전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서 청약을 계속 기다려오는, 그러면 청약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그래도 시세보다는 약간 싸게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자격을 갖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트레이드 오프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청약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높아버리게 되면은 그럼 나는 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거고요. 그냥 기존 주택을 사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기존 시세보를 넘어버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청약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제공해 줬던 어떤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와해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청약제도는 시초를 보더라도 1977년 시작하고 78년에 민영주택으로 확대될 때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공공이 발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이거 분배 순위를 정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그런 청약제도가 만들어진 거고요. 만들고 나니까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 곧바로 1978년도에 이게 민영주택에도 확대가 되면서 현재의 청약제도가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청약제도를 만들고 나니까 항상 1순위 뭐 이런 순위 같은 게 관건이 되었었는데 동일한 순위가 유지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2007년도에는 청약 가점제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84점 가점제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무주택 기간, 그 다음에 부양 가족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으로 3개로 나눠져 있는 이런 가점제 시스템이 2007년에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청약제도가 2011년 정도 됐을 때는 그때는 너무 사람들이 지금도 결혼 안 하지만 그때도 결혼 안 하고 지금도 출산율은 완전 바닥이지만 그때도 출산율이 낮았기 때문에 다자녀 특공을 만들자 해서 새로운 특공 제도가 또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2022년에도 청년 특공 제도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청년 특공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이렇게 청약 제도가 흘러간 건 있지만 청약 제도의 근간은 뭐냐면은 그 기준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사람들에게 그래도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한 주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약간 이런 철학 자체가 유지가 되어서 왔는데 현재는 그렇게 기준을 힘들게 유지해 왔더니 더 비싼 주택을 분양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청약에 가입한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멘탈이 털리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청약 시장이 이렇게 과열된 거는 작년부터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청약 제도 개선은 작년 6월, 9월, 11월, 올해 1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 때 청약 제도가 이어져 왔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청약 제도도 문제 없냐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투기 과열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공급하는 85제곱미터 34평 이하의 아파트를 민간 분양하는 경우에 당첨자 방식이 가점이나 추첨을 혼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역사상 처음으로 가점제 100%라는 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점제가 처음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10년 넘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가점제가 100%였던 적은 없고 최대 75%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5% 정도는 추첨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년 파리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청약이라는 원리 원칙이 오랜 기간 자격을 지킨 사람들한테 집을 좀 싸게 주겠다는 건데 이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25% 되는 물량을 추첨으로 주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어린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제가 문정동 레미안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어떻게 간 2017년 한 6월 달 정도였는데 모 아파트 단지가 청약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앞불사 2017년인데 97년생이 돼버렸어. 그래서 앞에 당첨자 발표를 당시 프린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태어난 연도 딱 2자리 공개하면 태어난 연도잖아요. 다 막 70년대 막 80년대 이렇게 쭉쭉 가고 있는데 한 줄 97년생이 빵 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97년생이면은 지금 이제 거의 만 19세 20세 된 이 친구인데 이 아파트가 청약됐으니까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그게 언론에 팍 대서특필되면서 20년 넘게 무주택이었던 사람들 막 실망해 막 이런 기사가 나기 시작하니까 청약제도가 이렇게 로또성 청약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점제가 갑자기 100%로 올라가게 돼버려요. 가점제 100%가 되니까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투기과열 지역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분양하는 연간 4만 호 정도를 분양하잖아요. 그 4만 호 정도를 분양하면은 분배가 어떻게 되냐면은 만 39세 이하가 절반 정도 가져가고요. 그리고 40세 이상이 또 절반 정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2020년에 연말에 국토위원을 통해 가지고 청약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는데 당시 천준호 의원실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됩니다. 그 공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서울에서 공급했던 2017년 이후의 주택들의 청약은 39세 이하가
10%대가 가져가고요. 40세 이상이 거의 80에서 90%를 가져가는 것처럼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요. 그러니까 가점제 100%를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종전에 그 25%는 나름 39세 이하가 추첨으로 가져갔었던 거고 가점은 40세 이상이 좀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그런 밸런스가 있었는데 이게 100대 빵으로 바뀌니까는 39세 이하가 가져갈 확률은 너무 없고 다 40세 이상이 가져가면서 1대9로 바뀌어서 소위 만 39세 이하가 청약에서 도태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근데 이런 가점제 추첨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전반적인 생각은 뭐였냐면은 퇴직이라는 게 언제 처음 필요하냐면 우리 인간 생애주기로 봤을 때는 결혼이나 출산하는 그 과정에서 첫 집이 필요하니까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 같은 거를 일부러 배분을 많이 하면서 집이 좀 필요한 사회생활 초년기 요 한 10년 사이에 집을 좀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면서 세팅을 좀 해놨는데 가점제 100%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은 집이 없는 상태로 22년을 살아야 너한테 집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난 지금 집이 제일 필요한데 이렇게 15년을 더 살아야지 나한테 집을 준다고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39세 이하 가구들이 기존 주택을 적극적으로 취득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달라지면서 2018년 19년 39세 이하 가구의 영끌이 많아지게 된 것도 이 제도가 만들어냈던 어떤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이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될 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투기 지역이 유지가 된다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가점제 100%는 너무 가혹한 조건이니까 추첨제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개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 제도를 한번 바꾸자라고 해서 바꾼 게 어떻게 바꿨냐면은 85제곱미터 이하라는 기준만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와 60제곱미터 이하라는 기준을 하나 더 신설해서 25평 이하를 분양할 때는 이거는 정말 소형주택이니까 3인의 부양가족이 있는 5인 이상의 다자녀 특공으로 넣는 거라든가 이런 건 좀 그러니까 이런 평형 때는 추첨제를 좀 넣어서 4대6으로 추첨 비중을 높이고 반대로 85제곱미터 넘어가는 대형평은 그거는 확실히 오래 기다리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청약 점수가 높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점제 비중을 높이는 형태로 배치를 하고 100대 빵은 다시는 가지 말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작년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분양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미분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분양이 수요가 적다는 거고 분양 수요가 적은 이유를 알아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주택 가구 중심의 청약 제도니까 분양 수요가 너무 작아서 그러면 유주택 가구들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투기적인 부분을 열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청약과 관련한 규제들이 전부 해제가 되는 과정을 4번에 걸쳐서 6월달과 9월달과 11월달과 1월달에 규제 지역이 순차적으로 해제가 되게 되고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투기과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 비규제 지역이 됐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졌냐면은 그동안에는 분양가 상한제라던가 분양가 상한제가 없더라도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라고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심의하는 분양가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영주택에서 아무리 높은 분양가를 받고 싶어도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서 한번 걸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조정지역에서 전부 해제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고분양가 심사 기준도 없고 분양가 상한제도 없는 상황이 됐고 민영 주체들은 주택 분양 가격을 내 맘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수요는 약하니까 내 맘대로 가지는 못했었는데 그 수요가 약한데 이걸 적당히 풀었어야 되는데요. 이 추첨제가 개정이 된 상태로 다주택자들도 추첨에 가능하십니다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됐냐면은 마치 안표 매매하듯이 소위 그 청약의 선수들이 청약시장에 대거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분양권 전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년이면은 분양권 전매가 허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6개월이니까 그럼 1년 6개월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고 내가 당첨되면은 중도금대출 받는 건데 중도금대출은 공교롭게도 DSR에 포함이 안 되는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내가 청약을 10개, 20개, 30개를 받더라도 내가 중도금 대출을 그렇게 실행을 하면 되는데 물론 그 중도금 대출에 대한 총액 계산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규제도 다 풀렸으니까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4대1에서 한 8대1이나 10대1 간 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제 100대1 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방광역시에서도 전부 오는 거잖아요. 내가 어차피 그 주택을 분양받아도 그 주택을 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준공시켜가지고 주택 잔금 대출 받아서 DSR 포함할 것도 아니고 나는 어차피 준공 전에 피만 받고 팔면 돼 라고 하면서 이 시장이 완전 투전판이 되는 거죠. 종전에 가점제 100%가 있는 상황에서 분양 관련 규제만 풀리거나 이렇게 했다면은 이 정도의 경쟁률이 아니었을 건데 가점제, 추첨제에 대한 기준도 동시에 바뀌었는데 그래서 추첨제 퍼센티지가 높아진 상황에서 분양가 관련 규제도 다 풀려버리니까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유입됐고 전매 제한 규제 다 풀리고 DSR 규제 받지 않으니까 더더욱더 투기적으로 돼가지고 청약 가점을 기다리면서 점수를 높여가지고 한 땀 한 땀 갔던 사람들이 완전히 멘탈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까지는 이게 익스큐즈가 됐는데 그 어느 선이라는 게 뭐냐? 분양가격이 기존 주택보다는 싸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격이 기존 주택보다 싸다면 내가 통장을 써서 그거를 받는 거에 대해서 나도 어쨌든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잡판으로 바뀌긴 했지만 내가 여기까지 익스큐즈 할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기존 주택 선을 넘어버리게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통장을 쓰는 행위라는 게 되게 말도 안 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청약제도는 계산한다면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라던가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같은 분양가 관련 기준이 없다면은 오피스텔 청약하듯이 통장을 쓰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싶으면 분양해라. 근데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때는 내가 몇십 년간 무주택 기간 유지하고 분양 가족을 유지하는 이런 자격을 그 통장에 쓴다는 거는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오피스텔 청약할 때는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계약금 100만 원이 있는 통장으로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약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청약의 원리 원칙상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네가 오랜 기간 준수해왔던 그런 조건들로 인해서 제공해줄 의향이 있다라고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통장을 사용하는 게 맞으니까 이럴 때는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그런 기준이 있을 때는 통장을 쓰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민간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분양을 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청약통장 가입해 놨던 사람들이 전부 다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진짜 청약통장만 기다렸던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냥 이거를 그냥 운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되고 시스템을 잘 설계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청약제도를 손볼 때는 부동산의 호황과 불황에 따라서 적합하게 제도를 손봐왔는데요. 청약이 잘 됐을 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청약이 잘 된다는 거는 수요가 세다는 거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게 되고 그게 정비 사업이든 개발 사업이든 경제 활동으로 참여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기 진작 측면에서 청약 제도를 손보게 되거든요. 청약이 또 실수요자들에게 가는 것보다는 투자자들까지 유입했을 때 더 높은 수요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청약 제도에서 가장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이 됐던 게 전매를 허용하는 거. 전매를 원래는 개념상으로 이런 건데요. 내가 너무 분양을 받고 싶었는데 그 아파트에 분양을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됐다. 근데 나는 그 아파트에 프리미엄을 제공해서라도 들어갈 만큼 나는 그 아파트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이론상 전매는 한 번만 허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현재는 전매에 대한 제한 횟수가 없는 무제한의 전매를 허용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난 너한테 500 받고 팔고 난 너한테 2000 받고 팔고 난 너한테 3000 받고 팔고 이렇게 완전히 투기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매라는 것도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1회 전매, 2회 전매 이렇게 회로 과거에도 이런 정책들을 써왔고 어느 정도 투자와 실수요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무제한 전매를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청약시장이 굉장히 투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약 제도를 손댔다는 게 경기 활성화 혹은 경기 위축과 연결돼서 써왔는데 거꾸로 청약이 위축이 되게 되면은 작년 하반기에 드러났지만 주택 공급하는 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주택 건설 공급하는 과정이 멈추게 되고 이 멈추는 과정에서 비용은 들어갔기 때문에 이자를 계속해서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PF 문제로 비화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에 이런 PF 문제가 굉장히 심화가 되는 국면에서는 청약과 관련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었고 당연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청약이라는 게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원리 원칙에 대한 것까지 훼손시키면서까지 이렇게 규제를 활성화시킬 필요는 없는데요. 현재는 작년 9월에 해제할 때 명분은 충분했으나 현재는 그 선을 한참 넘어버렸고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이렇게 청약시장이 과열된 특히 서울 청약시장이 엄청 과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청약과 관련한 규제를 다 풀어버리니까 청약시장도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돈은 수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돈이 오게 되고 지방에서는 거꾸로 청약시장이 외면받는 그런 사회가 나오다 보니까 지방에는 건설 현장이 더 공사하지 못하거나 지방 시행사들이 도산되는 문제가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 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풀거나 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심의 청약 호황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분배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건데 현재는 이 분배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청약의 원칙적인 문제까지 전부 훼손되는 상황이니까 청약과 관련한 어떤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안타깝지만 청약 제도를 손보는 과정에서 청약 가입자 수는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 주체는 적기 때문에 가입자의 마음
마음에 드는 형태의 여러 가지 포퓰리즘적 성향의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약 제도가 제공하려고 하는 원리 원칙들이 훼손됐던 기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현재는 그 많은 청약이 전달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오랜 기간 조건을 준수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서로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될 법한 이런 원칙들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청약 제도가 지금은 정말 통장을 써가지고 높은 분양가에 청약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손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과열되면은 정책들이 나오게 마련인데요. 이렇게 과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공무원들이 약간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의 그런 시대적인 트렌드이기도 한 것 같은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이 이렇게 과열되거나 왜곡이 심할 때 균형의 수호자로서 등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주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청약시장의 과열, 그리고 서울과 지방 청약의 양극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청약의 원리 원칙까지 훼손된 거를 다시 되돌리는 그런 되먹인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일해라.